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을 맞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설 이후에는 어떻게 여유자산을 굴릴 것인가 하는 이쪽에 관심들이 높습니다. 최근에 돈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레버카운트에 대해서 제2탄으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고객글로벌자산배분본부의 김성주 본부장입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BBIG ETF라든가 또 중국 관련돼서 뭐 전기차 ETF 관련된 이런 것이었는데요. 자금이 그렇게 싹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네, 지금 아마도 가장 관심 있는 핵심 테마라고 하는 것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또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라든가 뭐 인터넷, 전기차 이런 부분들, 게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지금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ETF들로 자금이 몰리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레버카운트 이런 게 좀 경우에 따라서 생소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레버카운트가 뭔지부터 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버카운트라는 거는 이제 주식이라든가 채권, 뭐 펀드, ETF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서 대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일인명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이 운용에 지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레버카운트를 펀드와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는 정해진 노선으로 가는 버스와 같다라고 한다면 이 레버카운트는 택시와 같다라고 비유를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레버카운트라는 것이 상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계좌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누가 운용하느냐, 그러니까 자문의 주체가 누구냐, 운용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점형 랩 그리고 본사형 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점형 랩은 말 그대로 고객의 한 계좌에 다양한 자산들을 놓고서 관리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서비스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본사형 랩은 특정 주식형이라든가 뭐 펀드형, 채권형 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상품성의 어떤 성격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레버카운트 잔고가 129조, 130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2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식형 공모펀드의 규모가 한 12조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 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레버카운트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두가 레버카운트인데 왜 이렇게 레버카운트가 화두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레버카운트가 지난 2020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2의 전성기가 있으면 제1의 전성기도 있을 텐데 제1의 전성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 2010년에 투자 자문사들과 연계한 이 레버카운트가 한때 시장에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2010년 한 해 동안만 코스피가 한 20% 좀 올랐고 그랬을 때였는데 그래서 각 운용사에서 정말 잘하시는 대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 투자 자문사를 설립을 하고 자문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만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그렇게 좋게 끝난 거는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자체가 횡보, 박스 국면에 들어가면서 국내 시장의 매력도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운용 자문사들의 전략과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차화정으로만 이제 집중이 되는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너무 쏠리는 현상이 좀 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과 인력이 조금은 좀 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카운트 그러면 과거 2010년과 지금은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진화된 포인트, 달라진 포인트가 딱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양성하고 전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다양성이라는 거는 투자 대상이 상당히 다양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국내 주식,
차화정이 대부분이었고 네네. 지금 보면 펀드도 있고 글로벌 주식도 있고 채권 이런 여러 가지 ETF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이 있고 특히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으로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의 대상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그때와는 다른 큰 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문의 주체가 그때는 투자 자문사에서 지금은 증권사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증권사의 그 지점의 자산관리사들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파악된 부분을 자문이나 운용하는 주체와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용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든가 아니면 고객의 니즈는 뭐다라는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접점을 찾아가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네네. 이제 시스템과 맨파워라고 볼 수 있는 네네.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투명성이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사실 자본시장, 국내 자본시장이 좀 아픈 부분이었는데 사모펀드 사태 네. 때문에 이게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버카운트는 내 계좌에서 내가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담겨 있고 오늘은 뭐가 들어왔고 뭐가 나갔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아, 이게 펀드보다도 훨씬 더 편하구나. 사모펀드보다 훨씬 더 투명성이 있구나라는 어떤 인식들이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개별적으로 해외 주식 주문 내시려면은 뭐 예약 주문을 내든 아니면 밤점을 설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밤을 새서 그 매매를 해주는 그 부서가 있거든요. 뭐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도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랩을 계약을 좀 체결할 수 있는 이런 코로나 시대의 어떤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인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레버카운트가 최근에는 유행이고 이제 과거의 레버카운트와는 상당히 달라진 그리고 진화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마다 대표 랩 상품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고르시면 될 텐데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랩 상품을 고르실 때 이 전체 랩 규모, 이 상품의 규모가 얼마인지, 자산 잔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500억 이상, 뭐 낮아도 한 그 300억 이상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 잔고가 줄어들고 작은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의 신경이 조금 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로 출시됐다라고 한다면 뭐 규모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그 회사에서 대표 랩 상품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들의 평균적인 잔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문의 주체가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운용사, 자산운용사가 이제 자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용사가 자문을 해줄 때 그 운용사의 이 랩과 매칭이 되는 펀드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운용사의 경우에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 랩을 자문해 주는 것이 자기의 어떤 본연의 일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펀드 운용은 되게 열심히 하실 텐데 랩 자문은 조금 신경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랩과 펀드가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은 수익률, 같은 전략, 같은 철학을 갖고서 운용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은 어떤 운용사가 만약에 자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 운용사에 매칭이 되는 펀드가 있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증권사가 자문의 주체이다라고 한다면 이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 있나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증권사의 리서치 능력이라든가 글로벌 네트워크 파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뭐 같은 랩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랩을 선택하실 수 있는 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레버 카운트 라인업 회사 이익과 관계없이 공용성을 띠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본사 랩 같은 경우에는 한 5가지를 매월 그 대표 랩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글로벌 주식형이 한 2-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형이 하나 있고 중국, 그다음에 글로벌 어떤 성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랩이 하나 있고
ETF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테마형 ETF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세상을 바꿔나갈 핵심 기술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라인업을 좀 갖추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테마형 ETF는 그 최저 가입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도 마찬가지지만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보통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조금 비쌌습니다.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마존 주가가 지금 3,000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종목을 뭐 10%씩만 넣는다 하더라도 아마존을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 ETF형, 테마형 ETF형은 그보다는 그 최저가입 금액이 훨씬 더 좀 낮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ETF나 테마형 ETF 랩 어카운트는 분산을 또 분산하는 ETF 자체가 종목들이 여러 개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분산이 되어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한번 더 분산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중의 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보다 좀 더 어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뭐 일반형,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2%나 2.4%나 이거를 이제 수치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성과가 났을 때만 수수료를 받는 그런 어떤 다양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어떤 그 라인업들 그렇지만은 조금 더 정제돼서 선보이고 있는 라인업들 그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본부장님의 그동안 이 금융상품과 관련된 노하우를 이용해서 팁을 좀 이렇게 유망한 것을 좀 꼽는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떤 원칙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마켓 타이밍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샀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 그 이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확률을 좀 높인다 뿐이지 저희도 그렇게 접근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이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투자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량한 주식을 좀 더 분산해서 오래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고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부분은 먼저 그 우량한 자산이라는 거는 저희는 경쟁력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을 다루고 있는 테마를 다루고 있는 ETF라 하더라도 이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이 어떤 경쟁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테마라 하더라도 지금 테마 사이클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리서치를 하고 편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산해서 장기 투자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ETF라든가 ETF 랩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분산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 수익도 중요하지만 위험을 저희는 꼭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어디까지가 운이고 어디까지가 실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반성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부분들도 살핍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 근데 저희 평가 기준은 당연히 수익률인데 1등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자문하고 있는 것들의 동종 유형들, 비슷한 유형들 중에서 상위 25% 안에 좀 꾸준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받고 있는 평가입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영국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 그쪽 기관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세 군데 이제 운용사에다가 그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5%, 너는 7%, 너는 10%를 1년에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군데를 줬는데 1년 후에 보니까 10% 목표 준 데는 10%를 달성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한 군데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1년 후에. 7% 준 데는 한 8% 정도 나왔고 근데 이 5% 준 데가 1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저희 같으면 어떤 거를 떨어뜨려야 될까 고민이 좀 될 텐데 그 친구들은 5% 목표를 줬는데 15% 낸 데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위험을 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저희들도
25% 안에 꾸준하게 든다라는 것이 저희의 평가 지표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날 때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 위험이라는 요소들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좀 하고 이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이 수익률 복구는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네. 특히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장이 한번 급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 현금 비중이라는 부분들을 갖고서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 저희도 다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게 뭐 어떤 한 종목 특정 자산에 모든 거를 다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큼 그다음에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하나의 지표 덕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네. 이 시장은 앞으로도 뭐 약간의 등락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속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성장의 가치라는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뭐 직접 투자도 좋으시지만 뭐 ETF라든가 아니면 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위험은 조금 낮추시고 기대 수익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정적으로 나의 자산을 조금 더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세뱃돈 주신다라고 하면 어린이들, 애들한테도, 애기들한테도, 뭐 학생들이겠죠. 애기들은 아니고. 이런 것들 한번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는 걸 한번 보고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 이게 어릴 때부터의 어떤 금융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조하셔서 이렇게 레버칸트라든가 ETF 잘 운영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